낙마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야권이 아니라 여권 그중에서도 민주당 내부 그중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강한 그런 워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에 있는 이제 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는 강 후보자가 의혹 건수는 이 후보자가 문제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무거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무거운 마음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강선우 그 후보자의 경우에 원론적으로 현역 의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지명을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 자진 사퇴하라를 매우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 불가피라는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전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공개를 하지 않는. 네.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정도의 판단이 들면 저는 어제까지도 그냥 강행할 거라고 봤는데 어제 기류가 또 다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젊은층의 민심에 이제 그 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권의 초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오늘은 저는 반반 정도 인 것을 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걸 하나 볼 것 같고 일단 강선우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 적격이냐라는 부분도 아마 돌려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낙마하면요. 다음 사실 국회의원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분은 강선우 다음 공천이 물론 3년 남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런 사유로 이런 그 악성의 사유로 장관에서 낙마했는데 서울에 아무리 이제 강세 지역이지만 강서에 또 공천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강선우하고 서로 경쟁하는 당 내에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누군가는 절대 이걸 잊지 않고 그때 다시 이제 이렇게 또 공론을 하겠죠. 그렇죠. 강서는 사실 뭐 공천되면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내부 경쟁이 심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강선우 후보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의 그 품성 이런 것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어떤 공적인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거나 그런 그 패턴으로 이 국회의 정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진 사퇴를 할 거다.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강선우 고정 패널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때 받았던 인상은 참 차분한 분이다. 그리고 말을 뭐랄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당원들을 이렇게 뭐랄까 흥겹게 만드는데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하는 분들에게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부하 직원 내지는 손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상민 장관한테 그 대정부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부모에게 잘못 배웠느냐라는 것부터 막말을 마구 시전을 합니다. 그랬어요. 전 이걸 보고 이분의 어떤 자체 제가 뭐 인간적인 품성을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던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집안의 내력을 들먹인다는 건 사실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많이 넘는 발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권에서도 부모나 가족 건드리는 건 선 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한테 그렇게 질의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나쁘게 평가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결단할 수가 없다고 좀 보는 게 그래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진숙 후보자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체도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도 가천대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었고 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정부직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로션을 채워 넣어라 제사 음식 가져와라
뭐 대리 처방 받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모양이 똑같은 논란이 있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고 뭐 비슷한 얘기를 듣는 듯한 제가 착각이 잠깐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같은 의혹에 같은 모양의 논란이 있는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지명 처리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논란 없었습니까라고 당장 물어보면 대통령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의 어떤 도덕성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낮아진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 자진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석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측면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관심법으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이부자리를 봐준 것이 상징하듯 강선우 그 후보자하고는 어떤 스킨십이 좀 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어떤 마음의 정치적 빚 같은 게 있다면 있죠. 이진숙 후보자는 사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죠. 뭐 버릴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자들은 이진숙은 버리고 강선우는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넌지시 당 쪽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신데 근데 지지율 앞에는 장사 없다고요. 아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지율이 1%에서 3% 떨어진다. 이 허니문 기간에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라도 지명 처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게 아니라고 본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누가 추천한지 지금 불분명한데. 그럼 이진숙 후보자는 버리는 카드의 일환으로서 대통령실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나오는 주장은 사실 지역 안배다, 여성 쿼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지역 연구라는 게 충남이다 보니까 충청도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천한 건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실장이다. 그런 사실이 맞다면,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는 지역 쿼터 또는 지역 안배, 여성 쿼터로 추천된 사람이라면. 부담을 덜 느끼겠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 충남대 총장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손들고 우리 대학교는 100명이 정원이지만 400명을 정원시키겠다라고 손들고 나섰던 사람이 이진숙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친정부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는 데는 조금 강선우 후보자보다는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낙마 1순위는 이진숙, 2순위는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가 워낙 뭐 2부자리 덮어주고 이랬는데 사실 강선우 후보자 강행하면 2부자리를 덮어준 강선우 후보의 갑질을 덮어줬다라는 논란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 국면에서 혁혁한 공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지키겠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좀 그 부담에서 좀 덜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제 민심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원래 이진숙 후보자 1등이었죠.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치고 올라가서 1등이 됐고 여기 2등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표현이니까 1등은 그냥 봐주고 2등을 쳐낸다. 국민들이 그 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이건 정무적 판단이 무너진 거고 우상호 수석이나 강훈식 실장이나 그렇게 저는 조언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 그럼 이제 그 정권이 기울어가는 심각한 조짐이 저는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호 대변인께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이진숙 후보자나 뭐 강선우 후보자 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통령실에도 전화해보고 당 지도부에게도 의사를 타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말을 이렇게 분간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자진 사퇴라는 게 결국 압박을 받아서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의 뜻을 끝까지 물어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에 특히 강선우 후보자 경우에는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정무수석한테 전화해보고 비서실장한테 전화해보고 또 김병기 당 뭡니까 원내대표한테도 전화해보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는 이건 상상력의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그런 그 액션보다는 자신의 구명을 위한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수석이나 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부당하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정무 의원들 전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취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SBS가 지금 뭐 추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단독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직 보좌관과 강선우 의원과의 수개월 동안의 텔레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말미에 뭐라고 예고를 하냐면 다른 갑질 의혹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끝냅니다. 그거는 강선우 의원 지명하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SBS의 예고이자 경고인 거예요. 언론의 경고인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 만약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이 갑질 의혹 또 다른 내용의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다른 얘기입니다만 요즘 방송사들도 참 노련해졌어요. 뭐 취재를 했다고 해서 한 몫에 다 털어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조금씩 빼먹듯이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겠어. 그 다음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6명이 청문회 전후에 이제 낙마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기준을 적용하면요. 지금 일기 내각에서 제가 볼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0명은 낙마해야 돼. 진짜로. 아무리 너그럽게 잡아도.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우도 의대 편입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 정황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무슨 한 방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수사까지 했었죠. 근데 무혐의였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똑같은 아빠 찬스 김인철 장관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자녀들이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인 걸로도 다 낙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저는 한성숙 후보자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그 네 채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 편법증여 그다음에 세금 탈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악의적인 수단으로 이게 반복이 돼 왔고 그분이 그냥 기업인으로서 나는 뭐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살 거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농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게 지금은 하찮은 순위 굉장히 밀리잖아요. 지금 한성수 후보자는 이 전체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각의 수준이.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심각하죠. 앞서서 아내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데 남편은 따로. 정우영 후보자 정말 좋게 평가했거든요. 저는. 그때 막 그 팬데믹 대응하면서 뭐 뿌리 염색도 못 해가지고 흰머리 그대로 보이면서 또 업무 추진비 내역을 까보니까 그냥 김밥 포장하고 도넛으로 때웠다는 부장이 막 속출하면서 야 정권은 달라도 진영은 달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손소독제와 마스크 주식을 뭐 과거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직무 관련성을 대심사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건너뛰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도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은 뭐 1년에 600만 원 정도밖에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1년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보다는 낮게 살아요. 한 명이 25만 원이면 하루에 1만 원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식주 중에 주 빼고 의과식을 무슨 돈으로 해결했는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모든 걸 법인카드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직에 있었을 때이니까 그래서 공직이 끝나고 나서 생활비 신고된 걸 보니까 6,400만 원이니까 급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제 공돈으로 공적인 비용으로 공돈으로. 이제 공돈인지 꽁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비용으로 이제 그 생활을 이제 감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참 위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단박에 들더라고요. 이 민주당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이 역량은 정말 그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까? 범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규백 그 후보자도 재산이 7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수입은 국회의원 하면서 받은 세비가 20억 정도. 그러니까 다 모았어도 생활비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어도 세비를 고스란히 모았어도. 그 부인은 그 교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분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 봉급이 다 계산해 보면. 근데 어떻게 70억이 된 거죠? 저는 진짜 한번 정말 그 특강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요. 최근 몇 달 동안은 그 6억 원이 늘었대요.
어떻게 늘었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 전문가한테 투자를 맡겨놓는데 뭐 운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지고 6억 원이 몇 달 동안 올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이 다 비슷해요. 이번 장관 후보자들 보면 총리부터 시작해서 총리는 뭐 진짜 수십 년 동안은 일 한 번 안 하고서 그냥 해외 유학도 3번 가고. 총리는 이미 지나간 얘기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배추농사 투자가 있잖아요. 배추농사 투자가. 그 배추농사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분노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배추 농사는 망하면 다 날아가는 거고 그것도 가을 거지 때 이제 수익이 좀 나오는 건데 그걸 정기적으로 450만 원씩 받았다는 거는 이건 배추 농사가 무슨 황금알 나는 노다지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여러분 그 지금까지는 이제 강선우 갑질 의혹 그다음에 이준숙은 논문 표절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로 저희가 인식이 돼 있었는데 오늘 방금 석간을 보니까 이진숙 논문 표절 이분 충남대 총장 뭐 교수 이런 거 하셨던 분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도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관련 신고 당한 게 2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파도 파면 파고 또 파면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올지 방송은 보도를 했다가 일부만 하고 2부, 3부, 4부는 이제 또 접었다는 말씀까지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참 자괴감이 들고 이럴 때가 있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권 바뀌면 똑같지 않느냐 이쪽도 저러고 저쪽도 그러고 그러지 않느냐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좀 꽤나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눈높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준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진짜 그 정말 그 양반이다. 그리고 그때는 잘못하면은 낙마하기도 하고. 같은 당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묻지 마. 그러니까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무슨 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뭐 이런 그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 상식, 일반인들의 그 법치주의의 관점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 편이면 다 옳고 우리 편이면은 다 그냥 넘어간다 이런 그 집단적인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 이른바 좌파 진영에. 그런데 그 앞에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큰 덩어리로 보면 여기엔 특검이 굴러가고 있고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야말로 야당이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게 인사청문회잖아요. 국민의힘은 물어뜯는 힘이 이빨이 다 빠져버렸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보 대변인을 국회로 보내는 게 아니 근데 이게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문회 전에 이미 몇 방이 나왔거든요. 이미 가야 돼 이 정도면은 당연히 가야 될 것이 몇 방이 다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청문회 때까지 그냥 이렇게 묵혀둘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정보가 공개되고 언론사들도 다 보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청문회 때 뭐 그게 한 방이 없었다. 저는 그거는 좀 공정한 평가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렇게 뭉개고 가는 게 문제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방이 없다. 뭐 반성할 부분은 있겠지만.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처리 안 하면은 끝까지 밥을 굶어 버리겠다는 로텐도 홀에서의 그 외롭게 혼자 단식하셨던 분도 계셨잖아요. 저는 이제 대변인님 앞에 계셔서 송구합니다만 이게 청문위원들이 하는 어떤 논리나 어떤 주장을 보면 날카롭고 뾰족한데 그게 국민들에게 파급이 되지 않는 것은 자격을 조금 잃었던 것이 아닌가. 결국 이제 그렇게 냉철한 논리로 민주당을 향해서 질의를 할 때 국민들의 내면에서는 그래서 계엄 왜 못 막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왜 탄핵시켰는데, 왜 그걸 막지 못했는데, 왜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라는 궁극적인 의문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계엄과 탄핵 전국을 지나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대선 패배까지 겪어내면서, 그렇죠. 국민들 마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소신 있는 합리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배척해 나가면서 당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승민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준석 전 대표라는 이름으로 계속 배척해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계엄과 탄핵에까지 이르렀다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무리 김민석 지명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지적하는 건 들리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진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자산을 아직도 이제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먹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거기에만 기대서 저렇게 폭주 역주행을 하다 보면 곧 그 자산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곧 바닥 날 것이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민노당 쪽에서도 지명처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고요. 어제 말씀드린 전교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여성 단체들 예컨대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또 한국 여성의 전화 이런 곳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공사 구분을 못하는 후보자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그 공식 관계자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반응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갑질, 임금 체불, 뭐 직장 괴롭힘, 뭐 논문 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별의별 얘기가 다 지금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결단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와 있다는 말로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을 일단락하겠습니다.